비 오는 날 버스 터미널 앞 이른한 살의 한 어머니가 홀로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차에 타고 있었는데 화장실을 다녀와 보니 차는 소리 없이 사라져 있었죠. 40년 동안 분식집을 운영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 키워낸 아들이었습니다. 남편 대신 온갖 고생을 감내하며 희생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집에 돌아온 뒤에야 밝혀진 아들 부부의 진짜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과연 그 뒷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여사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댁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아들 준호와 며느리 선희와 함께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시댁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오곤 했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제가 대신 지내왔죠. 어머니, 올해도 고생 많으셨어요. 준호가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구름이 잔뜩 끼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이상하네. 비가 올 것 같아. 제가 중얼거렸는데 정말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는 비였는데 점점 굵어지더니 나중엔 정말 세게 내렸습니다. 와, 비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와요? 선희가 놀라며 말했어요. 앞유리에 빗물이 쏟아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준호가 급하게 시외버스 터미널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어요. 다른 차들도 비를 피하려고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비가 너무 세게 와서 잠깐 쉬어가야겠어요. 그래, 안전이 우선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리해서 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잖아요. 차 안에서 비 오는 걸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장대비였어요. 사람들이 우산을 써도 소용없을 정도로 세게 내렸습니다. 터미널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처마 밑으로 몰려들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올까? 선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곧 그칠 거야. 준호가 답했지만 비는 더 세게 내렸어요. 그때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졌습니다. 아침부터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것 같았어요.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 어머니,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가세요? 선희가 말렸지만 정말 급했어요.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저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를 피하려고 뛰다시피 터미널 건물로 향했어요. 옷이 금세 젖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터미널 안은 비를 피해온 사람들로 붐볐어요. 화장실을 찾아서 급히 들어갔습니다.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머리는 젖어서 눌려있고 옷도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뭔 꼴이야. 손으로 머리를 정리하고 옷의 물기를 털었어요. 그래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지만요. 밖으로 나오니까 비가 더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써도 소용없을 정도였어요. 저는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주차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까 분명히 저기 주차했던 곳에 차가 없었습니다. 비가 워낙 세게 와서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른 곳도 둘러봤어요. 하지만 준호의 회색 소나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주차장 전체를 다시 한 바퀴 돌아봤지만 역시 없었어요. 손이 떨리면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 중이라는 안내음만 들렸어요. 선희에게도 걸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분명히 실수일 거야. 혼잣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통화 중이었습니다. 비는 계속 쏟아지고 있었고 저는 터미널 처마 밑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터미널 직원이 우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제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주차장을 헤매고 있으니 이상하게 보였나 봐요. 아, 네. 차를 찾고 있는데. 우산 드릴게요. 안으로 들어가서 쉬세요. 그 직원의 친절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낯선 사람이 저를 걱정해 주는데 정작 제 가족은 저를 두고 갔다니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우 그 말만 하고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어요. 대합실에는 비를 피해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구석 의자에 앉아서 계속 전화를 걸어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리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어요. 준호야, 어디 갔니? 엄마가 터미널에 있어. 하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대합실의 사람들도 하나둘씩 떠났어요. 비가 조금씩 약해지면서 택시나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제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버림받은 거라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었을 때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이렇게 절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하지만 이건 내 자식이 의도적으로 저를 버린 거였으니까요. 밖으로 나가니 비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택시를 불렀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기사님이 물어봤는데 목이 메어서 주소를 제대로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계세요? 가족은 어디 있고? 기사님의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내 아들이 나를 버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로 끝인 건가? 70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 이렇게 저를 버릴 수 있는 건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다짐이 서서히 생겨났습니다. 택시 요금 28,000원을 내고 집 앞에 섰을 때 벌써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평소라면 10시면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이었어요. 비에 젖은 옷이 차가워서 몸이 떨렸지만 마음이 더 추웠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섰어요. 정말 들어가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혹시 문이 잠겨 있으면 어떻게 하나 싶기도 했고요. 다행히 문은 열렸습니다. 평소처럼 비밀번호를 누르니까 삐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그런데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준호야, 선이야? 큰 소리로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 불은 켜져 있었는데 사람 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공기가 다르달까요? 마치 제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봤는데 준호와 선이가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습니다.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더라고요. 정말 어이없었어요. 저를 터미널에 두고 와서는 편안히 잠을 자고 있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깨워서 따져볼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지금 깨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변명만 늘어놓을 게 뻔했거든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평소에 없던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윙하는 기계 소리 같은 게 제 방 쪽에서 나는 거예요. 처음엔 뭔가 싶었어요. 제 방문 앞에 서니까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분명히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문을 열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50년 동안 썼던 그 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 침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그 자리에 커다란 러닝머신이 놓여 있었어요. 그게 윙윙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게 뭐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꿈인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똑같았어요. 벽장이 있던 자리에는 아이들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용 학습 포스터들이 벽에 붙어 있고 색연필과 공책들이 책상 위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제가 늘 앉아서 뜨개질하던 의자도 없어졌고 화장대도 사라졌습니다. 50년 동안 제 물건들로 가득했던 그 공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의 방이 되어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문틀에 기댔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거든요.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제가 아침에 제사 지내러 나갔을 때는 분명히 제 방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다니. 거실로 나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습니다. 러닝머신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밤늦게까지 왜 켜놓은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면 제가 올 줄 몰라서 그냥 놔둔 건가요? 소파에 앉아 있으니까 등이 아팠어요. 평소에 쓰던 침대가 그리워졌습니다. 20년 동안 썼던 그 침대 말이에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었습니다. 피곤하긴 했지만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이 모든 일이 우연의 일치일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터미널에서 저를 두고 간 것도 제 방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도 모두 계획된 일 같았어요. 그럼 이제 나는 어디서 자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득 무서워졌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 건 아닌가 싶어서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겨우 소파에서 잠이 들었어요. 등이 아파서 자주 깼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7시쯤에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와 선희가 일어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밤새 소파에서 눈도 제대로 못 감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준호가 먼저 나왔어요. 거실에서 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 걸 보고는 멀쩡하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언제 들어오셨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를 터미널에 두고 갔잖아. 아, 그게 말이죠. 선희도 나와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오래 안 오셔서 혹시 먼저 가신 줄 알았어요. 비도 오고 해서 급하게 나왔거든요.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전화를 몇 번이나 걸었는데 안 받았다고 하면 또 다른 변명을 할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내 방은 왜 이렇게 된 거니? 제일 중요한 걸 물어봤습니다. 아, 그거요? 선희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어차피 어머니 혼자 쓰시기엔 너무 큰 방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실용적으로 쓰기로 했어요. 실용적으로? 네. 아이들이 공부할 곳도 필요하고 준호 아빠도 운동을 해야 해서 러닝머신을 들여놨거든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어요. 제게 묻지도 않고 멋대로 결정한 일을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디서 자라고 하는 거니? 거실 소파가 있잖아요. 요즘 소파 좋은 거라 푹신해요. 어머니 연세에는 딱딱한 침대보다 부드러운 소파가 더 좋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70년을 살아온 사람을 소파에서 자라고 하다니. 그것도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이 집에서 말이에요. 소파에서 자라고? 네, 괜찮을 거예요. 저희도 신혼 때 원룸에서 소파 침대 쓰면서 살았거든요. 선희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불평하는 게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텅 빈 느낌이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시당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제 자식에게 이런 대우를 받다니. 어머니, 아침 드세요. 준호가 식탁에 밥을 차려놨다고 불렀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냥 방으로, 아니 이제는 제 방이 아니니까 소파로 돌아와 앉았어요. 런닝머신이 멈춘 건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욱 소란스러웠어요. 이제 정말 시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파에서 자는 게 얼마나 힘든지 며칠 지나니까 몸이 여기저기 아팠습니다. 등도 아프고 목도 뻣뻣했어요. 침대에서 자던 사람이 갑자기 소파에서 자려니 쉬울 리가 없었죠. 하지만 더 힘든 건 준호와 선희의 태도였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돌려서 말하던 것들이 점점 직접적으로 바뀌었어요. 어머니, 시골에 있는 밭 처분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뜬금없이 물어봤습니다. 저는 밥을 먹고 있었는데 수저를 든 손이 멈췄어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 아, 그게 요즘 아파트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좀 부족하거든요. 준호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밭이 꽤 넓잖아요. 팔면 꽤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선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어차피 어머니 연세에 농사 지으시기도 힘드시고 그냥 놀리고 계시잖아요. 놀리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40년 동안 남편과 함께 가꿔온 그 밭을 말이에요. 매년 봄에 가서 고추며 배추를 심고 가을에 수확해서 김치 담그고 반찬해서 준호네 가져다 주곤 했는데 그걸 놀린다고 하다니. 그 밭은 아빠랑 같이 읽었던 곳이야. 함부로 처분할 수 없어. 에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약간 짜증 섞인 투였어요. 언제까지 옛날 생각만 하고 사실 거예요.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사람과의 추억이 담긴 곳을 그냥 돈으로만 보다니. 차라리 현금으로 바꿔서 실용적으로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선희가 덧붙였어요. 실용적으로? 네. 예를 들어 저희 전세금 보태주신다든지 아이들 교육비에 쓴다든지요. 결국 자기들이 쓰겠다는 얘기였어요. 애둘러 말하긴 했지만 속내는 뻔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선희가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분식집 하시면서 모아두신 돈 있으시죠? 저는 젊었을 때부터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했었어요. 떡볶이, 순대, 김밥 같은 걸 팔아서 푼 돈이지만 차곡차곡 모았던 돈이 있었죠. 하루에 몇만 원씩이라도 꾸준히 모았거든요. 왜 그걸 물어보니? 아이들 학원비도 많이 들고 준호 아빠 회사 일도 좀 어려워져서 당분간 힘들 것 같거든요. 선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돈 좀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얼마나 필요한데? 한 1,000만 원 정도요.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는데 나중에 다 갚아드릴게요. 1,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루에 몇만 원씩 모아서 만든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어려우면 도와줘야 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승낙했습니다. 알겠다. 내일 은행 가서 찾아올게.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급해서 그랬어요. 선희가 고마워하는 것 같긴 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또 다른 요구가 왔어요. 어머니, 보험료도 좀 올려주세요. 보험료를? 요즘 의료비가 워낙 비싸서 혹시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기시면 큰일 나거든요. 준호가 말했어요. 지금 보험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요. 좀 더 든든한 걸로 바꿔주시면 어떨까요? 그런 게 필요할까? 당연하죠.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며칠 뒤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머니, 집도 너무 좁으니까 좀 더 큰 데로 이사 가야 할 것 같아요. 선이가 말했습니다. 이 집도 충분히 넓은데 아이들이 크니까 방이 부족해요. 그리고 어머니도 소파에서 주무시는 게 불편하시잖아요. 그럼 제 방을 다시 돌려주면 되는 일 아닌가요? 하지만 그런 말은 꺼내지도 못했어요. 어머니 명의로 전세 계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신용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하루가 멀다 하고 돈 이야기가 나왔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워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선의를 보면 의심스러웠어요. 새 옷을 입고 비싼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걸 보면서 정말 돈이 없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네일아트도 새로 했고 머리도 비싸 보이게 했어요. 선이야, 그 가방 새로 산 거야? 어느 날 물어봤더니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아, 이거요? 친구가 준 거예요. 친구가? 네, 안 쓴다고 줬어요. 거짓말 같았지만 더 이상 추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정말로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밤에 소파에 누워 있으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설마 내 아들이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꾸 커져갔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제 의심일 뿐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그 의심이 현실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바람이 센 날이었는데 베란다 문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갑자기 거세게 불었습니다. 그 바람에 선이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처음엔 그냥 주워서 다시 넣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서류를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정숙이라고 분명히 써 있었습니다. 이상해서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투자 계획서라고 제목이 적혀 있었는데 그 아래에 이정숙 재산 목록이라는 소제목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시골밭 2억 원, 예금 1억 5천만 원, 분식집 권리금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총 3억 원이라고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내 재산을 이렇게 자세히 어떻게 알았지? 놀라움보다는 소름이 끼쳤어요. 제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아래 내용이었습니다. 단계별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1단계 어머니 설득으로 재산 확보, 2단계 요양원 입소 추진, 3단계 아파트 구매 완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어서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틀림없었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낸 다음에 제 재산으로 아파트를 사려는 계획을 세운 거였습니다. 다른 서류도 있었어요. 보험회사 상담 신청서였는데 제 명의로 보험을 더 들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험금이 엄청 큰 걸로 되어 있었죠. 종신보험 5억 원, 암보험 3억 원, 상해보험 2억 원. 왜 이렇게 보험금을 크게 잡은 걸까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뒷장을 넘겨보니까 더 무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양원 상담 예약증이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상담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원 요양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집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왜 하필 그렇게 먼 곳을 선택했을까요? 머리가 띵해졌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구나 싶었죠. 터미널에 저를 두고 간 것도, 제 방을 없앤 것도, 계속 돈을 요구하는 것도 모두 이 계획의 일부였던 거예요.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이가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서류를 원래대로 접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접어지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선이가 나오면서 물어봤어요. TV 보고 있었어. 겨우 그 말만 하고 TV를 보는 척했습니다. 마음이 쿵쾅거려서 제대로 앉아있기도 힘들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선이는 별 의심 없이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을 정말 제 며느리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베란다 문을 열고 바람을 쐬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단어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를 완전히 이용만 하고 버리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소파에 누워 있으면서 계속 그 서류 내용을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을 세웠을까요? 언제부터 저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가슴이 막막해졌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특히 제가 평생 믿고 살았던 아들에게 이런 일을 당하다니.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 아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걸 알면 얼마나 속상해했을까요? 어떻게 내 자식이 이럴 수가 있지?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0년 넘게 키우고 가르치고 사랑으로 돌본 아들이 저를 돈으로만 보고 있었다니. 새벽 3시가 넘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 싶었거든요. 70년을 살아온 사람을 그렇게 쉽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요양원에 보내고 내 재산을 가져가겠다고?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뭔가가 바뀌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준호와 선희는 저를 만만하게 본 것 같았지만 70년을 산 사람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겨우 계획을 세웠어요. 저도 조용히 준비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계획을 세웠다면 저도 제 나름의 계획을 세워야죠. 다음 날부터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은밀하게 대비책을 마련해야겠다고요.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한 전쟁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행에 가서 제 통장 상황을 점검해 봤어요. 그동안 준호와 선희가 요구한 돈들을 다 줬더니 예금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할머님, 다른 은행으로 돈을 옮기고 싶으시다고요? 은행 직원이 물어봤어요. 네, 분산해서 관리하고 싶어서요. 좋은 생각이세요. 요즘은 여러 은행에 나눠서 예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친절하게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다른 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이체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죠. 집에 돌아와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준호와 선희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선희가 물어봤습니다. 동네 한 바퀴 돌고 왔어. 산책하셨구나. 좋으세요. 의심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저를 그냥 집에서 TV나 보는 늙은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시골 밭을 처리하러 갔어요. 아침 일찍 시외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길이라 마음이 복잡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먼저 들렀습니다. 할머니, 땅을 파시려고요? 사장이 반가워하며 물어봤어요. 네,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요즘 이 동네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도시 개발 계획이 잡혀서 그래요. 장부를 뒤져보더니 금액을 알려줬습니다. 할머니, 이 땅 지금 팔면 3억은 받으실 수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선희가 말한 투자 계획서에는 2억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3억이요? 정말요? 네, 확실해요. 사려는 분도 계시고요. 현금으로 바로 거래 가능하세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빨리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계약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3일 뒤에 잔금 받으시면 돼요. 바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꿨던 추억의 땅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밭을 한 바퀴 돌아보니 추억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고추 심고 배추 심던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었는데. 여보, 미안해. 어쩔 수 없어서 팔아.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준호와 선희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죠. 휴대폰에 녹음 기능이 있다는 걸 은행에서 젊은 직원에게 배웠거든요. 어머니, 요양원 구경 한번 가보실래요? 며칠 뒤 선희가 물어봤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구나 싶었어요. 저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요양원을 왜 가봐? 그냥 미리 알아보시라고요. 요즘 좋은 요양원들이 많거든요. 나는 집에서 살고 싶은데 어머니 연세에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선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되고 있었어요. 전문 간병인들이 24시간 돌봐주면 훨씬 안전할 거예요. 24시간 돌봄? 네. 그리고 같은 또래분들도 많아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대화 내용을 다 녹음했어요. 나중에 다시 들어보니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은 저를 격리시키려는 목적이었거든요. 며칠 뒤에는 준호가 보험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보험 좀 더 들어놓으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하니? 만약에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기시면 치료비가 많이 들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보험도 있는데 지금 건 너무 적어요. 요즘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그것도 다 녹음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3일 뒤 시골밭 매매가 완료됐습니다. 3억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그 돈을 여러 은행에 나눠서 예금했어요. 한 곳에 2천만 원씩 5군데 은행에 1억을 나눠 넣고 나머지 2억은 또 다른 방법으로 보관했습니다. 준호와 선희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분식집도 정리했어요. 오랫동안 단골이었던 손님들이 아쉬워했습니다. 할머니, 왜 갑자기 그만두세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힘들어. 그래도 할머니 떡볶이가 제일 맛있었는데. 미안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권리금을 받았어요. 그 돈도 안전한 곳에 보관해뒀습니다. 이제 제가 가진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어요. 준호와 선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돈이 더 많았거든요. 특히 제가 혼자 몰래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분식집에서 하루에 몇천 원씩이라도 따로 빼서 모았던 돈이었습니다. 그게 20년 동안 쌓이니까 꽤 큰 돈이 되더라고요. 한 달 동안 차근차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들이 본색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면 됐어요. 밤에 소파에 누워서 생각해 봤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라도 해야 했거든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저를 만만하게 봤지만 곧 깨닫게 될 거예요. 70년을 산 사람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준호와 선희가 저를 거실로 불렀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했고 뭔가 중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저는 이미 무슨 이야기를 할지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소파에 앉으면서 마음속으로 녹음 버튼을 누를 준비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인데? 어머니 연세도 이제 많으시고 혼자 지내시기 힘드시잖아요. 선희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거든요. 시설도 좋고 간병인들도 친절해요. 역시나 요양원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상한 그대로였어요. 요양원에 들어가라는 말이니? 네, 어머니. 거기서 지내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24시간 전문 관리를 받으실 수 있고 같은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셔서 외롭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재산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선희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재산 정리? 네. 시골 밭이며 예금이며 다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정말 뻔뻔했어요. 제 재산을 자기들이 관리해 준다니. 내가 정신이 없어서 재산 관리를 못한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면 복잡하잖아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저희 명의로 바꿔놓으면 세금도 절약되고 관리도 쉬워져요. 세금 절약은 무슨, 그냥 자기들이 가로채려는 거였죠.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시면 이런 복잡한 일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되거든요. 선희가 덧붙였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요양원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다음 주부터 가능해요. 이미 상담도 받아놨고 방도 예약해뒀어요. 다 계획해놓고 제게 알려주는 거였어요. 제 의사는 전혀 묻지 않고 말이죠. 저는 가만히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들었어요. 1시간 가까이 계속 설득하더라고요. 요양원이 얼마나 좋은지, 전문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재산 관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러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안방으로 가서 서랍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그동안 준비해둔 것들이었죠. 녹음 파일도 USB에 담아뒀고 은행 거래 내역서도 다 준비해뒀습니다. 거실로 돌아와서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선희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너희들 계획서야. 선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기 가방에서 떨어진 그 서류를 제가 봤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건 너희들이 한 말들 녹음한 거야.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을 틀어줬어요. 선희가 요양원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준호가 황급히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해가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내 재산을 가로채려고 계획을 세웠어.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계획을 세운 게 뭐야? 두 사람 다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내가 바보인 줄 알았지? 시골 밭이 2억이 아니라 3억이야. 은행 거래 내역서도 보여줬어요. 여기 봐. 내가 이미 다 정리했어. 밭도 팔았고 돈도 다른 곳으로 옮겼어. 준호와 선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내가 샀던 집이야.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지. 정말 그랬어요. 이 집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거든요.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선희가 무릎을 꿇고 매달렸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준호도 옆에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었거든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은 처음이야. 내 자식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다니.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무슨. 너희들 계획대로라면 나는 요양원에서 외롭게 죽을 뻔했어. 그 말에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5억짜리 보험은 뭐야? 내가 죽기를 바랐던 거야? 그건 정말 아니에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상황을 대비해서? 어떤 상황? 준호가 대답을 못했어요. 내일까지 짐 정리하고 나가.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내가 왜 신경 써줘야 해? 제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저도 이렇게 냉정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한 번만. 그만해. 더 이상 들을 말 없어. 저는 서류들을 정리해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서 둘이 뭔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싶었어요. 한 달 동안 준비한 게 이제야 빛을 발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사람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준 거죠. 마음이 후련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호와 선희가 짐을 싸서 나간 다음 날 저도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미리 알아본 원룸이 있었어요. 작지만 깔끔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죠. 무엇보다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온전한 제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님, 이사 오신 거예요? 짐을 옮기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인사를 하러 왔어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혹시 가족분들은요? 저 혼자 살아요. 아, 그러시구나. 여기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서로 도우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었어요. 혼자 사는 게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이사는 금방 끝났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정작 제가 꼭 필요로 하는 건 많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옷 몇 벌, 이불, 그릇 몇 개, 그게 전부였어요. 새 집에 들어가서 첫날 밤 혼자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눈치를 보며 살았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TV를 보고 싶으면 보고 라디오를 듣고 싶으면 들었어요. 아무도 채널을 바꾸라고 하지 않았고 소리를 줄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밤 11시에 TV를 켜도 새벽 5시에 라디오를 틀어도 누구 눈치 볼 일이 없었어요. 이게 진짜 내 집이구나. 혼잣말을 하면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모든 게 제 마음대로였어요. 며칠 지나니까 동네 분위기도 알 것 같았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았는데 공기도 좋고 산책하기 좋더라고요. 할머님, 혹시 차 드실래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옆집 아주머니가 녹차를 끓여줬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차를 마실 수 있었죠. 여기 살기 어떠세요? 좋아요. 정말 편해요. 진심이었어요. 작은 방이지만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가족분들이 안 그리우세요? 아니요. 혼자가 훨씬 편해요.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공원도 가깝고 마트도 가까워서 생활하기 편했습니다. 특히 공원에서 아침 운동을 하는 할머니들과 인사를 나누는 게 즐거웠어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네, 며칠 전에 왔어요. 여기 좋죠? 조용하고 살기 편해요. 다들 친절했어요. 혼자 사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겠다고 말해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기도 하고 뜨개질을 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못했던 취미 생활을 다시 시작했죠. 준호네 집에 있을 때는 시간이 있어도 눈치가 보여서 못했었거든요. 특히 요리가 즐거웠어요. 제가 먹고 싶은 걸 제가 만들어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준호네 살 때는 항상 다른 사람 입맛에 맞춰야 했는데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간으로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 수 있었어요. 할머님, 뭔가 냄새가 좋은데요? 옆집 아주머니가 복도에서 말했어요. 김치찌개 끓이고 있어요. 같이 드실래요? 정말요? 고마워요.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혼자 사는 어려움도 있지만 자유로운 점이 더 많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혼자 산 지 5년 됐어요. 처음엔 막막했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요. 그래요? 네. 아무래도 나이 들면 가족이라도 서로 부담이 되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모두에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에 위안이 됐어요. 그동안 제가 해온 일들이 무시당하는 게 싫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정말 편안했어요.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고 아무도 제 돈을 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인 시간과 공간을 갖게 된 거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을 보니 제 마음도 그렇게 맑아진 것 같았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혼잣말을 하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찾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앞으로도 이 평온함이 계속되기를 바랐어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온전한 제 시간들 말이에요. 새 집에서 석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한참 생각했어요. 답장을 해야 할까 말까? 결국 답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뒤에는 선희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것도 무시했어요.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요? 한 주가 더 지나고 나니까 집 앞에 택배가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을 보니 준호였습니다. 뭐가 들어있나 싶어서 열어봤는데 반찬이 들어있었어요. 김치, 나물, 조림 같은 것들이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편지도 함께 들어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키워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죄송해요.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도 제 아들이잖아요. 30년 넘게 키운 자식인데 정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마음을 다잡았어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계획서를 떠올리니까 다시 화가 났습니다.
반찬은 그냥 버렸어요. 먹으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에는 또 다른 택배가 왔어요. 이번에는 옷이었습니다. 제가 입을 만한 따뜻한 옷들이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날씨가 추워지는데 몸 건강히 지내세요. 저희는 매일 어머니 생각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리했어요. 옷은 이웃 아주머니들께 나눠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보낸 거 아니에요? 옆집 아주머니가 물어봤어요. 그냥 누가 보낸 건지 모르겠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기가 복잡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뭔가를 보내왔어요. 때로는 반찬이고, 때로는 옷이고, 때로는 건강식품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도 점점 절박해졌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무릎 꿇고 사죄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없으니까 집이 너무 허전해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찾아요. 마음이 흔들릴 뻔했어요. 특히 손자들 이야기가 나오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 아이들한테는 죄가 없는데 할머니를 못 보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매번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 계획서를 생각하면 화가 다시 솟아났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 얼마나 치밀하게 저를 이용하려고 했던지. 어머님, 가족한테서 연락 안 와요? 이웃 아주머니가 가끔 물어봤어요. 잘 살고 있나 보죠 뭐. 대충 얼버무렸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겨울이 되어서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창가에 앉아서 눈 내리는 걸 보고 있는데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는 걸 보니까 제 마음도 그렇게 깨끗해진 것 같았어요. 복잡했던 감정들이 다 정리된 기분이었습니다. 집 앞에 또 택배가 왔다는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뭔가 싶어서 내려가 봤는데 꽃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국화꽃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지도 않고 그냥 관리사무소에 맡겼어요. 혹시 누가 찾아오면 저는 없다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돌아와서 창가에 다시 앉았어요. 눈이 더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우면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그래도 30년 넘게 키운 자식인데. 하지만 곧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70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이제 남은 시간은 저를 위해 살고 싶었거든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얗고 깨끗한 눈을 보니까 제 마음도 깨끗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70이 넘어도 새로운 삶은 시작할 수 있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어린 시절 꿈꿨던 것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는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저에게도 다른 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그런 것들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누구를 위해 희생할 필요도 없었어요.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였습니다. 70년 만에 깨달은 소중한 진실이었죠. 내일부터는 뭘 해볼까 생각해 봤어요.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해볼까? 아니면 취미 교실에라도 다녀볼까? 선택은 제 몫이었어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잠이었어요.